모든 만성질환은 근본 원인이 같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다. 산화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독성과 영양소 결핍 때문에 생긴다. 독성을 띠고 영양소가 부족한 식물성 기름은 말하자면 용기에 든 산화 스트레스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기름을 쓰고 동물성 지방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요. 그래서인지 동물성 지방을 먹을 때면 왠지 혈관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조언을 가장 성실하게 따라온 시대에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은 물론 이유 모를 피로와 염증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 오래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생화학자인 대사질환 치료 전문가 캐서린 셰너엔의 식물성 기름의 배신입니다. 이 책은 우리는 매일 독을 먹고 있으며 그 독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식물성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의 위험성을 알고 버터나 라드 같은 동물성 지방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요리할 때 이런 식물성 기름을 끄는 지 꽤 됐는데요. 주로 기버터를 사용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에는 여전히 이 독성 강한 기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름의 독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감자튀김 단 1인분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이 담배 20개에서 25개비를 피울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불과 60년 전만 해도 공업용으로나 쓰이던 이 기름들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식물성 기름이 어떻게 건강식으로 포장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 대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나 칼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써온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같은 기름이야말로 현대인의 건강을 좀먹는 다크 칼로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식탁에서 지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물성 기름이 왜 해로운지 단 2주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식단 해독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셰너엔의 식물성 기름의 배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의학이 놓친 과학. 주방의 독극물. 이번 장에서 알아볼 내용. 식물성 기름이란 원래 비누 제조나 가축 사료 공급과 같은 다른 산업의 부산물이었다. 식물성 기름은 어마어마한 가공 과정을 거쳐 안전한 기름이 된다. 식물성 기름은 그 화학적 성질 때문에 다른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감자튀김 1인분의 독성은 담배 20개에서 25개비를 피울 때와 맞먹는다. 집집마다 주방 선반과 냉장고에 독성 유해물이 있다. 제품에 붙은 멋진 라벨은 인체에 무해한 듯 보이고 귀에 감기는 제품명은 심지어 건강하게도 들린다. 이 물질은 반조리 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집밥을 만들 때도 빠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도 매일 먹을 것이다. 바로 식물성 기름이다. 모두가 먹는 식재료인데 이 기름의 이면을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다들 어릴 적부터 주방에서 보고 자라서 익숙할 테지만 사실 식물성 기름은 비교적 새로운 식품이다.
우리가 식물성 기름에 무지한 까닭도 얼마쯤은 이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인 지방. 식물성 기름 하면 제법 좋게 들린다. 건강한 것 같다. 하지만 이 기름은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로 만들지 않는다. 실은 씨앗에서 추출한다. 그래서 종자유라고 하기도 한다. 씨앗 기름이라는 뜻이다. 이제는 씨앗 기름이라는 용어가 더 흔히 쓰인다. 이 책에서도 이 두 가지 명칭을 같은 의미로 병행해서 썼다. 종자유, 즉 씨앗 기름은 내가 몹쓸 8가지라고 부르는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면실유,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홍화유, 포도씨유, 미각유를 통칭한다. 식물성 기름은 공업 생산품이다. 1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이다. 산업형 농업으로 농토의 모습이 영 달라져서 지금처럼 되기 전에 삶을 살아간 우리 조상들은 버터, 쇠기름인 오지, 돼지 비계인 라드 같은 동물성 지방을 먹었다. 인류는 석기 시대부터 그것을 먹어왔다. 유지방은 거의 10,000년간이나 먹었다. 올리브와 코코넛 같은 기름진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도 수천 년을 먹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은 완전히 다르다. 이 새로운 지방은 원래 있던 지방과는 일단 외관부터 다르다. 가공 과정에서 색이 사라지게 이를 숨기려고 다시 노랗게 색을 입힌다. 우리 입안에서도 다르다. 풍미랄 게 없다. 게다가 식물성 기름은 만들려면 현대식 기술 시설이 필요하다. 단순한 맷돌식 압착기나 젖을 위저 버터로 만드는 교육이, 정육점 칼로는 어림도 없다. 이처럼 맛이랄 것도 없고 가공도 어렵건만 현대인은 이 식물성 기름에서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 섭취 열량으로 따져도 설탕이나 밀가루보다 식물성 기름의 비중이 더 크다. 왜 몹쓸 8인가? 식물성 기름이나 종자유, 씨앗기름 같은 선량한 명칭으로는 이 8가지 기름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없기에 몹쓸 8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기름들이 몹쓸 것인 까닭은 그 유해한 화학적 성질 때문이다. 기름을 쉽게 뽑아내려고 화학의 도움을 받고 기름을 추출해서 정제하고 보관하는 과정에도 화학을 적용한다. 이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다시 데우고 그 음식이 뱃속에서 소화되는 동안에도 화학 변화는 일어난다. 현대인의 기초대사가 최악인 까닭은 다른 요인과 더불어 식물성 기름의 소비가 역대 최대로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름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서는 사람마다 조건과 여건이 다르기에 타인의 선택은 참고만 하자. 다만 이 8가지 몹쓸 기름은 누구나 반드시 멀리해야 하므로 그 이름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식물성 기름은 어떻게 만드나? 식물성 기름은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정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에서 진행한다. 이 공장들의 외관을 보면 석유나 가스의 정제시설을 방불케 한다. 트럭에 실려온 유지 종자가 금속재 덕트 구조물을 타고 공장으로 투입되면서 공정이 시작된다. 원료는 1년의 대형 금속재 가열 및 세정 설비를 거친다. 이때 섭씨 200에서 30도가량의 열을 여러 차례 쏘이는데 이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다. 이제 씨앗은 기름을 추출하는 압착 설비로 들어간다. 착유기 내부에 거대한 철제 스크루를 통과하는 동안 분쇄되어 으깨지면서 다량의 기름이 짜내진다. 이때 나오는 첫 기름은 거품이 있는 회양색 액체인데 질감이 흐르는 촛농 같다. 고동색 찌꺼기로 나온 고형물에는 아직 잔유가 있다. 이 찌꺼기 깻목을 유박이라고 한다. 유박과 기름은 여기서 공정이 갈린다. 기름은 원유 저장 탱크로 곧장 이동하고 유박은 추가 처리가 필요하다. 아직 유박에 남은 소중한 기름을 다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박은 용제 처리 설비로 옮겨져 핵산, 휘발유 성분으로 세척된다. 용제를 사용하면 유박에서 1%의 잔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름을 모두 추출할 수 있다. 유박은 추가 처리를 위해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
최종 용도인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려면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서다. 핵산으로 처리해서 뽑은 고동색 기름은 이후 여러 설비를 거치는 동안 핵산과 다양한 고용물 대부분이 제거된다. 바닥의 거름망에 기름을 천천히 통과시켜 납, 왁스를 모으는 단계도 중요하다. 납은 식물성 쇼트닝으로 가공된다. 핵산 처리를 한 기름은 이제 원유 탱크로 가서 차교기로 압착해 추출한 기름과 합쳐진다. 이 원유는 여전히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업계 내부자에게 물었더니 그가 솔직하게 대답해줬다. 식물성 기름의 원유에는 수화성이나 비수화성 검과 유리지방산, 카로티노이드 같은 색소, 수분, 알데히드와 과산화물 같은 독성 산화 성분들, 금속 원소, 납, 그리고 기타 불순물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다 치워야 한다고 했다. 원유를 최종 식물 기름으로 정제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가공해야 하는 식품을 나는 식물성 기름 말고는 떠올릴 수가 없다. 식물성 기름은 거대 산업이지만 식물성 기름을 먹는 사람들은 그에 관해선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식물성 기름은 화학자들이 세운 산업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깊숙이 의존하며 생산의 여러 측면을 감독받는다. 단순히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최종 제품을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성 기름은 왜 독성인가? 간단한 화학 수업. 식물성 기름을 먹어도 안전하게 만드는데 왜 이토록 요란한 가공 과정이 필요한 걸까? 이 기름의 화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화학적 성질이 기름의 안정성을 결정하고 이 안정성이 다시 정제 과정에서 그 다음 조리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쉽게 부산물을 형성하는가를 판가름한다. 식물성 기름과 열매기름, 유제품을 비롯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포함한 동물성 지방까지 망라한 모든 식이지방을 마치 건물의 벽돌처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지방산이다. 지방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 포화, 단일 불포화, 고도 불포화로 나뉜다. 고도 불포화는 흔히 약자로 PUFA, 푸파라고 쓴다. 포화 지방이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가장 불안정한 유형은 고도 불포화 지방이다. 산소와 반응하기 쉬워서 그런데 이 과정을 산화라고 한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산소 반응에도 꽤 견디기 때문에 푸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글리세롤 분자가 지방산 세개를 이어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중성 지방을 형성한다. 지방산 조성에 따라 해당 중성 지방이 액체인지 고체인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식물성 기름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워낙 많아서 냉장고에 두어도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동물성 지방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적어서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과 마찬가지로 낮은 온도일 때 더 단단해진다. 올리브유를 냉장실에 두면 굳어야 정상이다. 화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산화라는 용어가 익숙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산화 반응 중 하나가 바로 연소, 태움이다. 현대사회는 휘발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산화에 의존해서 자동차, 트럭, 비행기, 기차의 동력을 공급하고 다량의 전기를 생산한다. 우리는 이런 산화 반응 덕분에 편리한 삶을 누린다. 현대사회는 휘발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산화에 의존해서 자동차, 트럭, 비행기, 기차의 동력을 공급하고 다량의 전기를 생산한다.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피해야 할 독소도 뿜어내지만 말이다. 산불로 타들어가는 살림을 생각해보자. 나무는 우리가 연기라고 부르는 질식가스와 분진의 혼합물로 바뀌기 전까진 독성이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없던 독소가 산화로 생겨난다. 음식에 독소하면 보통 둘 중 하나를 떠올린다. 먼저 천연독이다. 좋지 않은 곰팡이가 펴서 오염된 식품이나 독버섯의 든 것과 같은 독소다. 다른 하나는 인공 독소로 살충제, 중금속 성분, 산업용 용매 같은 것이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의 독소는 자연의 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만들어낸 독성 첨가물도 아니다.
식물성 기름을 먹어서 얻게 되는 독소는 기름 자체가 산화한 결과물이다. 원료인 씨앗에서 없는 신생 화합물이 기름이 산화하면서 생기는데 이런 화합물 중 다수가 매우 유독하다. 중도나 고도로 평가되는 수준의 유독성이다. 그래서 별것 아닌 독소가 아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업무 지침서에 위험물로 등재된 상태다. 여기에 벼랑과 노출되면 필수 장기와 조직 및 세포에 손상을 입는다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독소를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주요 유형의 지방산은 모두 산소에 닿으면 독소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반응성이 뛰어난 기름과 안전할이 많지 안정된 기름은 다르다. 이런 내용을 여느 영양 전문가 교육과정에선 알려주지 않는다. 식물성 기름과 전통적 지방이 서로 다른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런 화학적 특성 차이에 있다. 산화 반응이 효과적으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무기로 변질시켜서 선량한 영양소를 독소로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일이 음식을 태울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생겨나는 유독 화합물을 우리 몸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많이 탄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 더욱이 지방과 기름은 발현 전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독성 변질이 나타날 수 있다. 식물성 기름은 높은 발현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곤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발현점이 낮은 올리브유를 대안으로 사용한 음식보다 결국에는 몸에 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독소에만 노출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수백, 수천 종의 독소에 몸을 내맡기며 산다. 독소 중에는 찰나에 포착이 쉽지 않아서 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신기술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있다. 음식에까지 남는 독소의 종류와 양은 가공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얼마나 자주 열을 가하느냐, 다른 어떤 성분을 넣느냐 등이 영향을 미친다. 제조하는 중에 기름을 가열하면 독소가 형성된다. 기름을 보관할 때 빛이 닿으면 더 많은 독소가 만들어진다. 가정, 식당, 가공식품 공장 등에서 기름을 둘러 조리하는 과정에도 독소가 추가로 생긴다. 남은 음식을 보관했다가 다시 데울 때도 독소가 또 발생한다. 특히 놀라운 건 독소가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다. 독소 분자 단 하나가 일으키는 일련의 반응만으로도 수십억 개 푸파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새로운 독소가 수십억 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연쇄 반응이 포화지방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포화지방은 이중 결합이 하나도 없어서 산화에 무척 강하기 때문이다. 지방산 블록이 쓰러지지 않도록 접착제로 바닥에 딱 붙여놓은 셈이다. 버터나 텔로 같은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다. 코코넛 오일과 다른 몇 가지 흔하지 않은 식물류도 그렇다. 마카다미아 오일도 그중 하나다. 만일 더 건강한 기름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한다면 지방산이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독소를 그토록 많이 먹지 않아도 될 테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중에 열을 견디지 못해 이토록 불안정한 것은 식물성 기름이 유일하다. 생각해보자. 조리용 기름인데 열을 견디지 못한다? 게다가 산소의 공격에 취약한데 산소로 가득한 우리 몸으로 들어간다? 씨앗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마주치는 독소를 전부 꼽아보면 교과서를 여러 권 쓸 수 있다.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를 들춰보기라도 하거나 책에 있는 유해 정보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루트벨드 박사는 내게 식물성 기름을 안전하게 만들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말했다. 열 역학에 따르면 고도 불포화 지방의 농도는 기름에서 발생할 독소의 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기름에서 생기는 독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은 식물성 기름을 멀리하고 대신 더 안정적인 지방산이든 다른 지방을 먹는 것뿐인 듯 싶다. 독성의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고도 불포화 지방이 산화로 입는 손상이나 피부 화상이나 기본 원리는 같다. 둘 다 시간과 온도에 비례한다. 기름이 오래 조리될수록 그리고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독소가 형성된다. 데커 박사는 독소 생성의 가장 중대한 위험자는 기름을 튀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튀김은 장시간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스트레스를 준다.
독성 학자들이 식당에 튀긴 기름을 시험했다. 가장 잘 연구된 유형의 독소 중 하나가 알파 베타 불포와 알데히드류라는 것인데 현재 담배 연기에 든 최악의 발암 물질로 여겨진다. 권위 있는 과학지인 네이처에 실린 2019년 한 논문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 1인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노출 허용 상한선보다 25배나 많은 위험한 알데히드류가 들어있다. 그루트벨드 박사는 이 양이 담배 20개에서 25개비를 피우는 수준과 맞먹는다고 지적한다. 감자튀김 1인분이면 감자 스틱 약 25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당 독성에 노출되는 측면에서 보면 감자튀김과 담배가 1대1로 대응하는 셈이다. 이 알데히드류는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자 발암 물질이며 세포 독성 물질이다. 하물며 식용유에 든 수많은 독성 화합물 중 하나일 뿐이다. 산화에 관해 알아야 할 한 가지. 이번 장에서는 다소 복잡한 화학 얘기까지도 해보았다. 어려운 용어를 외우지 않아도 이 책을 계속 읽는 데는 지장이 없다. 구태여 복잡한 화학 이야기를 꺼낸 까닭이 있다. 식물성 기름의 독성을 의료계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는 이 복잡한 화학적 성질도 한몫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은 이 점만 기억하면 된다. 식물성 기름에 쉽게 산화되는 성질이 우리 삶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의학은 눈을 감고 있다. 그 영향력의 범위는 넓고도 깊다. 의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광대해서 나는 이 부분을 밝혀내는 일에 내 경력을 바쳐왔다. 만성질환, 무제한 비패. 식물성 기름이 세포의 화학적 불균형인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의 조직 파편과 노폐물을 축적한다. 이런 과정이 대다수 주요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우리 몸은 보통 이런 불균형을 일군의 항산화 요소로 방지한다. 항산화 요소가 음식에 든 항산화 성분보다 훨씬 강력하다. 식물성 기름으로 범벅된 식단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필연적으로 만성 질환을 불러온다. 모든 만성 질환은 근본 원인이 같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다. 양의사들이 말하는 좌식 생활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그것에서 비롯된다. 한의사들이 바로잡으려는 우리 몸의 불균형도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그것에서 비롯된다. 산화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독성과 영양소 결핍 때문에 생긴다. 독성을 띠고 영양소가 부족한 식물성 기름은 말하자면 용기에 든 산화 스트레스다. 요지는 이렇다. 씨앗기름의 독소가 세포의 불균형 상태인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 항산화 물질을 고갈시킨다. 그러면 내 몸속 세포가 추가 독소를 생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 염증성 및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기 시작한다. 인생의 심오한 신비인 죽음마저도 실은 산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테다. 식물성 기름을 손절하는 법. 지금쯤이면 이미 주방의 식물성 기름을 싹 다 모아서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잘하셨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들어있기도 하니 이번 장을 참고해서 완전히 정리하길 바란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초가공식품 원재료의 두 범주도 식물성 기름을 먹지 않으면 자동으로 섭취량이 줄게 되므로 일석이조다.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치유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몸을 만들며 2주간의 도전을 시작한다. 먼저 잠시 의욕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치워야 할 식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싹 다 버리면 감정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편이 낫다. 냉장고와 주방 선반에 있는 많은 먹거리를 대청소하듯 버리지 말고 문제가 있는 식품을 더는 사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미 사둔 식물성 기름과 그것이 든 식품을 다 소비하고 나서 더 건강한 대안으로 교체하자는 말이다. 이 책이 안내하는 대로 2주간의 도전을 따라간다면 많이 사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생활비 문제와 찜찜한 마음,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해서 옳다 싶은 선택을 하자. 푸파가 몸에서 깨끗이 청소되려면 몇 년은 걸릴 터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 식물성 기름을 먹지 않으면 기분 상태는 보통 몇 주 안에 개선된다. 건강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을까? 신나게 발을 내딛어 보자. 멋진 요리용 지방 12가지. 씨앗 기름을 잘 피하고 나면 다행히 더 건강한 선택지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몹쓸 8가지는 손절하고 멋진 12가지와 친하게 지내자. 12가지 멋진 지방은 따로 언급이 없다면 모두 조리용으로 쓸 수 있다. 곧 이어지는 설명을 참고해서 요리에 어울리는 기름을 선택하면 된다. 풍미가 없는 식물성 기름과는 다르다. 조금만 생각을 굴리면 정말 맛있는 요리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식물성 기름에 비해 발연점이 낮지 않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발연점을 강조하는 건 식물성 기름 업계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다. 기름만 12종이라니 선택지가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 쓰라는 뜻은 아니다. 2주간의 도전을 따라가는 과정에선 서너 종만 있으면 된다. 미국에선 버터와 올리브유, 땅콩 기름을 많이 이용한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이런저런 다양한 음식에 다 잘 어울리고 풍미까지 좋다. 동아시아풍 음식을 선호한다면 코코넛 오일과 참기름을 추가로 구비해 놓으면 좋다. 자신의 기호와 필요에 맞춰 기름을 마련하면 된다. 버터. 버터야말로 내가 가장 선호하는 요리용 지방이다. 스테이크와 달걀, 닭 간 같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준다. 팬에서 옅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녹이면 맛있는 견과류 풍미가 생긴다. 버터 사탕 같은 맛도 살짝 더해진다. 버터는 타기 쉬우므로 조리 중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팬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 고기와 채소를 멋진 갈색으로 잘 구워낼 수 있다. 진짜 버터에는 유크림이라는 단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다. 가염 버터라면 소금도 들었다. 박모 원유로 만든 버터라면 금상첨화. 이런 버터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A가 더 많이 들었다. 봄과 초여름에 생산된 제품에는 비타민 K2도 들었다. 풍미 측면에서도 박모 원유를 쓴 버터가 곡물로 사육한 젖소의 원유로 만든 일반 버터보다 더 복합적이고 나은 것 같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비여과 비정제 올리브유. 나는 파스타 소스 같은 음식을 만들 때 풍미와 감칠맛을 살리려고 올리브유를 쓴다. 이탈리아와 지중해풍 음식, 멕시코 음식에서 올리브유를 빼놓을 수는 없다. 올리브유는 다용도로 쓸 수 있다. 나는 채소를 구워서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기도 하고 드레싱과 소스, 마요네즈도 만든다. 올리브유를 살 때는 비정제 제품으로 구매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면 좋다. 여과하지 않은 비정제 제품이면 더 좋다. 일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 품질이 낮다. 이런 유형의 기름은 저온 압착,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착유한다. 영양 가치를 훼손하는 추가 정제 과정도 거치지 않는다. 비정제 땅콩 기름. 나는 간장이나 된장으로 요리할 때 올리브유 대신 땅콩 기름을 쓴다. 정제하지 않은 땅콩 기름이 가장 좋다. 풍미가 끝내준다. 누군가는 땅콩 기름의 푸파 함량이 이 목록의 다른 기름보다 더 높다는 점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나는 기꺼이 땅콩 기름을 우리의 멋진 12가지에 끼워 넣었다. 인류는 땅콩 기름에서 더 많은 기름을 얻으려고 수천 년간 품종을 개량했고 그만큼 땅콩 기름은 영양가가 높다. 정제 땅콩 기름은 단백질을 극미량까지 싹 다 제거하기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실제로 안전하다고 알레르기 전문가는 말할 것이다. 비정제 땅콩 기름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겐 안전하지 않다. 비정제 코코넛 오일. 풍미가 대단한 코코넛 오일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하다.
열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서 소량만 써도 큰 도움이 된다. 피부에도 좋아서 보습크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때도 소량만으로 충분하다.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비교적 최근에야 시장에 선보였다. 전통적인 요리용 기름은 아니지만 지방산 구성이 좋아 주방에서 쓰기에 적합하다. 비정제 아보카도 오일은 풍미가 강하고 비싸다. 마트의 PB 상품 같은 자사 브랜드 제품은 피한다. 아보카도 오일에 대한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 중 약 70%는 불순물이 섞였거나 산화된 제품이다. 기버터. 인도 전통의 청진 버터다. 버터를 가열한 다음 응고된 저고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날씨가 더운 인도에선 예전부터 버터를 이렇게 처리해서 보존성을 높였다. 가열 과정에서 취약한 영양소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기에 영양 측면에서는 일반 버터가 더 낫다. 하지만 이만해도 건강한 기름이다. 풍미가 뛰어나서 요리에 쓰기 좋다. 이제는 인도 바깥 세계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참기름. 참기름에는 푸파가 많이 들었다. 푸파라고? 하지만 참기름도 땅콩 기름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수천 년간 개량해서 조리용으로 쓰기에 더 적합한 특성을 갖추게끔 만든 전통 기름이다. 게다가 참깨는 이제 많은 요리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다. 조리 시간이 5에서 10분을 넘긴다면 참기름을 코코넛 오일이나 땅콩 기름처럼 열에 더 안정적인 다른 기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푸파 함량이 높아서 늘 조리용으로 쓰기에 좋은 기름은 아니다. 그래도 식물성 기름보다는 낫다. 비정제 파묘. 파묘는 푸파가 적게 든 전통 기름이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주 쓰이진 않는데 풍미가 좀 독특해서 그렇다. 흙냄새나 당근을 연상시키는 향이 난다. 수프와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다. 가공식품에 쓰이는 파묘는 대부분 정제된 유형이다. 베이컨 기름. 베이컨 기름으로 달걀을 부치거나 스테이크를 구우면 베이컨 향이 난다. 햄버거에 쓰면 딱 좋다. 시금치에 따뜻한 베이컨 기름을 뿌리고 사과술 식초나 레몬을 더해주면 맛있고 간단한 샐러드가 된다. 베이컨 기름은 이 목록의 다른 지방과는 달리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우지. 말 그대로 쇠기름이다. 가열할 때 안정성이 아주 뛰어나다. 발연점도 높다. 그래서 기름이 높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다양한 튀김 요리에는 프라이팬 튀김이든 일반 튀김이든 상관없이 다 적합하다. 그래도 두세 번 튀긴 기름은 버려야 한다. 라드. 인도의 기를 만들 때와 비슷한 정제 과정을 거쳐 보존성을 개선한 돼지 비계다. 발연점이 높지만 우지와 코코넛 오일, 버터에 비해 열 안정성은 떨어진다. 빵과 파이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다. 닭기름. 정제 닭기름은 유대인 음식에 많이 쓰인다. 이 기름을 슈말츠라고 부른다. 2주간의 도전. 식단 짜기와 간소한 식사. 2주간의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식물성 기름을 정말로 먹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내 몸을 해독하는 첫걸음이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몸의 원기가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더부룩한 속과 염증이 진정된다. 혈당을 재보면 나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2주를 넘겨서도 계속 도전을 이어간다면 좋지 않던 몸 상태가 회복된다. 노화 속도도 늦춰진다.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먼저 벗어나야 의료산업에 의존하는 신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힘들여 번 돈을 병원비로 쏟아붓지 말고 진짜 식품을 사는데 쓰자. 내 몸에 좋은 식품을 마련해준 생산자에게 내 돈이 간다면 덜 아깝고 더 흐뭇하지 않겠는가?
씨앗기름을 멀리하기란 쉽지 않다. 작은 발걸음이나마 일단 내딛는 게 중요하다. 씨앗기름으로 범벅이 된 최악의 식품부터 일단 걷어낸 뒤에 씨앗기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 나머지 식품으로 차차 범위를 넓혀간다. 씨앗기름을 회피하는 건 뭐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상담 과정에서 환자에게 현재 얼마나 씨앗기름을 멀리하는지 그 정도를 1에서 10으로 환산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1이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는 것을, 10이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2주간의 도전은 이 한정된 기간에만이라도 10이 되게 하자는 것이 목표다. 씨앗기름을 끊었더니 몸과 기분이 훨씬 좋아져서 평생토록 10을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 2주간의 도전은 마중물이다. 식탁에선 독성 기름인 몹쓸 8가지를 2주 안에도 당장 몰아낼 수 있다. 하지만 체지방에는 여전히 남는다. 체지방 해독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 몸속 지방 18kg 정도당 대략 2년이다. 나쁜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몸이 꾸준히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정신적 능력도 개선된다. 일터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맑아질 것이다. 병적 배고픔을 예방하는 법. 완전한 대사 건강으로 향하는 여정은 병적 배고픔을 고치고 나서야 시작된다. 병적 배고픔은 결국 소화가 느린 음식, 즉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혈당과 인슐린의 급증, 혈당 강화를 막고 뇌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스스로 식탁을 구성해 보자. 1. 에너지 영양소인 지방을 몇 끼 먹는다. 몇 끼 지방을 100에서 400칼로리 섭취해야 한다. 2. 소화가 느린 탄수화물을 하루에 2번 이상 먹는다. 달콤한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하루에 이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을 160에서 400칼로리로 제한한다. 당분 섭취 열량을 하루 40칼로리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의 빠른 개선을 기대할 만하다. 단맛을 내는 식품은 뭐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낮 동안에는 우리 몸속 자그마한 탄수화물 저장 가방을 비워서 혈당이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둔다. 최악의 시간대는 아침 시간대이지만 이 2주 동안은 식단에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아침과 점심 식사에도 천연당이 들어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3. 단백질은 진짜 음식 단백질을 먹는다. 단백질 분말, 단백수해물, 분리 단백질, 가짜 음식 단백질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 하루치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든 2끼나 3끼로 나눠서 먹든 상관없다. 4. 간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 전략의 핵심은 병적 배고픔을 예방하는 식사를 스스로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끼니 사이사이에 열량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입에 대면 이런 식사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아침, 점심, 저녁에 건강한 한 끼씩 다 챙겨 먹는데도 끼니 사이사이에 병적 배고픔을 느낀다면 이튿날에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더 보태는 방식으로 식사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음료는 생수나 블랙커피, 차만 마신다. 캐서린 셰너인의 식물성 기름의 배신 읽어드렸습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 산화 스트레스는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